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학교 건축교회.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는 뭐 계열랑 분류랑 기본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순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배운 것들 뭐 예를 들어 상업건축이랑 뭐 단독주택 또 여러 가지 배운 것들 중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면 그 큰 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들이 배치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종합적인 그런 배치 계획이 들어가는 거라 조금 이제 규모를 좀 스케일 좀 크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 학교 건축을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는 어디서 발주하는 거죠?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건축 뭐 발주할 때 보통 국가라든가 좀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발주를 해요.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뭐 개인의 어떤 뭐 수익을 뭐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의 건축물은 아니고 국가가 어떤 국가의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건립이 되고, 그리고 뭐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영리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국가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해줘요. 교육 과정, 뭐 몇 차 교육 과정, 뭐 7차 교육 과정, 뭐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그 어떤 시기가 지날 때마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해줘가지고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뭐 특별 교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뭐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게 있는 거 하면은 또 우리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건 또 과정이 있잖아요. 교육 과정. 예를 들면 뭐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과정들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어떤 교육 제도랑 좀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교육 제도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학교 건축이라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되고. 자,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대학 뭐 고등학교 3학년 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년별로, 연령별 학년별로 우리가 뭐 보통 7살이죠. 그렇죠.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또 6년, 대학교 같은 경우는 4년제도 있고 또 6년제도 있고 7년제도 있고 뭐 이렇게 대학원도 있고, 자, 이렇게 연령별, 학년별로 이렇게 분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뭐 국공립 중학교, 고등학교 말고 또 여러 가지 또 특성 학교들이 있어요. 뭐 대안학교 같은 것들도 있고 또 학원들도 있고 또 뭐 전문 학교도 있고 뭐 전문 대학도 있고 그 직업 전문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교육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 뭐 기술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통 기술고등학교도 있고, 뭐 상고도 있고 공고도 있고, 옛날에 뭐 상고 공고 있어서 이름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어떤 교육 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설들은 어떤 연령별로, 학년별로 어떤 학년제로 운영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일반적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학제를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뭐 이렇게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거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뭐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뭐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학교 건축의 어떤 목적이죠. 뭐 학교의 교육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대학교만 볼까요? 대학교 보면은 대학교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목적이 국가사회 발전하고 뭐 심오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하고 뭐 이런 내용들. 좋은 얘기죠, 다. 그래서 인류 사회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다.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그냥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볼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학교 건축에 대해서 분류를 좀 봤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학교 건축을 할 때 기본 계획이,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창의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뭐 개발하고 뭐 이런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얘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 건축 계획에 대해 방향을 잡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학교 건축을 계획할 때 학교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교육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 건축에 우리가 학교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학교 건축이 이제 우리 그걸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국가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에서 그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 특별교실이라든가 뭐 교과교실이라든지 또는 뭐 종합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뭐 비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해 준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에 맞춰가지고 보면 되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매차 교육과정 해가지고 그걸 다운받을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보면, 대체적으로 이거는 여기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것들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도 중요해요. 자, 학교의 운영 방식이 어떠냐? 크게 이제 네 가지랑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자,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용어를 좀 보죠. 자, 종합교실령이라 해가지고 종합교실령이 있고, 또 뭐 일반교실령, 특별교실령, 뭐 교과교실령, 뭐 중간령 이렇게 있는데, 종합교실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교실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가 그럴 필요가 있겠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은 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되어 있는 교실에 딱 들어와서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일반 수업도 하고, 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과학도 하고, 뭐 가사도 하고, 또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다 모든 거를 다 움직이지 않고 그 교실 안에서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실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 다 갖추고 있어야 좀 그래야지 교육이 질이 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교실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종합교실 같은 거를 좀 읽어보면, 그러니까 학생의 수랑 학급의 수랑 교실 수랑 학급 수가 일치가 되는 거야. 교실 수랑 학급 수가 일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특별교실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교실이. 학생 수랑 교실 수, 학급 수랑 교실 수가 일치한다는 거는 특별교실이 없다.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실도 있고, 뭐 제도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안에서만 다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교실의 이용률도 높고, 모든 학생이 자리가 다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정도 된 학생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너무 인간관계가 너무 넓거나 좀 왔다 갔다 이동이 많으면 좀 혼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처음 적응하는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이런 종합교실용이 좀 좋은 거죠. 쉽게 하면 여러분 유치원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유치원도 한 학급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뭐 실험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하듯이.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종합교실령을 줄여서 그래서 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학생의 이동이 전혀 없는 거 우리가 보면 되고, 자,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시설의 정도가 아니라 시설의 정도예요. 지금 오타가 났네. 정고가 아니라 시설의 정도가 낮은 경우, 시설이 좀 빈약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시설도 있고, 음악, 뭐 피아노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모든 거 강실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 컴퓨터도 하고 제도도 하고 만약 이 강의실에서 뭐 컴퓨터도 하고 제도도 하고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스타일, 그런 형태가 이제 종합교실령이라고 하는 거고, 뭐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블록 플랜 같은 걸로 본다면 이 정도로 보면 되죠. 교실들이 있는 거죠. 그냥 쭉 있고, 나머지 관리실이랑 뭐 도서실 정도는 하나 이제 도서실이랑 체육관 정도만 하나 특별히 분리되고 나머지는 다 종합교실로 이루어진 거. 자, 일반교실, 특별교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교과교실령을 볼게요. 교과교실령. 자, 교과교실령은 반대예요. 종합교실령하고 반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교실령이라고, 특별교실령 또는 교과교실령이라도 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오면 여러분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오면은 아무 데나 딱 수업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실에 가는 거예요. 내 종합교실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교실은 없고 다 특별교실, 교과교실만 있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하면은 컴퓨터실로 가고, 제도를 할 때는 제도실로 가고, 또 뭐가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럼 내가 그 수업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특별한 전문적인 그 교과에 맞춰가지고 교실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자, 모든 교실이 특정 교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일반 교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소지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 책상에다 올려놔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낙하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낙하 같은 데서 막 학생들 보면 낙하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미국에서 약간 이런 스타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같이 섞어져 있는데, 자, 개인 낙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특별교실, 교과교실이니까, 시설의 수준이 높아지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시설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그 수업은 그 수업만 하는 거잖아요. 그 수업에 해당되는 거를 그 장소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 교과에 대한 순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전문적인 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수준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 이동이 많다. 이거 먼타가 아니라 많다. 오타가 괜찮네, 이게. 학생의 이동이 많겠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굳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블록 플랜으로 보면 각각의 과목마다 각 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국어, 수학, 영어, 고등학교 기준으로 영어 수업만 따로 하고 뭐 시청각실 있다든지 국어 수업 있고 음악 기술 수업, 가장 미술, 과학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실들이 다 전문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교과 교실형이라고 보고 그죠? 장단점이 다 있죠. 장단점이.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저학년 같은 거를 설계할 때는 중학교실형 하고 뭐 또 고학년으로 간다든지 대학교라든지 뭐 자율적으로 내가 수업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교과 교실 형태로 이제 하면 되고. 자, 요 가운데 있는 게 UV형은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실하고 특별교실하고는 교과 교실 같은 말이에요. 뭐 종합교실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종합교실에서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 교실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수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런 실 같은 거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론 수업 같은 거라든지 뭐 국어라든지 뭐 이런 거 수업은 그냥 하고 나머지 만약에 내가 특별히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뭐 어학을 뭐 레스닝을 한다든지 뭐 과학을 실험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각각의 실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실이라 좀 민자로 된 단순한 거랑 특별 교실이 합쳐져 있는 형태. 그래서 UV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도 자, 이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교실, 일반교실형. 그래서 특별교실 같은 경우가 몇 개 있겠죠. 그죠? 많이는 않지만 몇 개 이렇게 중간에 있겠죠.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특별교실이 어디 있었어요? 보통 복도에 뭐 끝에 있거나 아니면 따로 모아가지고 있었죠. 뭐 그렇다고 보면 돼서 복도 끝에 이렇게 있는 특별교실형은 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성의 없이 한 거고,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토지의 여유가 있거나 부지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특별교실형을 하나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조닝을 따로 이렇게 건물을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건물을 따로 하는 게 안 되면, 그냥 뭐 상하층이라도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주는 게 좀 좋아요. 자, 그래서 특별교실형이 있고, 이거 특별교실이고, UV형. 이런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여기하고는 또 다른 거야. 이거는 교실 수업하는 교실이고 또 여기서 이제 없는 내용들이 뭐 체육관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도 마찬가지야. 체육관, 도서관, 또 식당, 또 급식 요즘 급식 많이 하니까 식당 이런 경우는 이제 교실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지원 시설이니까 어쨌든 종합교실형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따로 있는 거야, 따로. 보통 그때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설명하면은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까지 뭐 독서실 도서관 뭐 있잖아요.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체육관도 강당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사실 운동장도 포함이 돼요. 운동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말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한테 보통 이렇게 개방을 해서 하는 게 요즘 추세.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할 때도 이렇게 조닝을 해서 어느 부분을 딱 차단하면 외부인들만 쓸 수 있고, 그리고 외부인들이 안에 못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많이 하고, 또 외부인들이 뭐 주말에 같은 경우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데다가 배치하는 안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보통 많이 해요. 아무튼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가끔 이제 뭐 또 다른 학교 같은 게 뭐 축구 같은 거, 조기축구 같은 거 하다 보면 학교 가잖아요. 뭐 할 수 있잖아요. 빌려서. 그랬을 때 뭐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안에 있으면, 뭐 잠겨 있으면 또 화장실 못 들어가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또 대비해가지고 또 어떻게 잘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종합교실이랑 교과교실이랑 일반교실은 설명을 했고, 그래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 있는 거는 E형이라고, 요거는 이제 UV형과 V형을 혼합한 거예요. 혼합한 거. 약간 좀, 서로 장점을 다 한 건데, 그래서 일반 교실수, 특징이 뭐냐면, 일반 교실수가 100%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UV형을 하게 되면은, 학교의 그 교실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럼 특별교실을 이용하고 있을 동안에는 일반 교실은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교실을 내가 쓰고 있는 만큼 일반 교실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비워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00%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보통 20-30% 정도는 특별교실에 가 있을 거니까 20-30% 정도는 그냥 만약에 다른 용도로 만약에 쓰면은 더 효율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UV형과 V형의 중간형도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시간표라든가 이런 걸 잘 짜거나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UV형과 V형의 중간형이 뭐 대학교 형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학교도 사실 종합교실도 있지만 약간 이 교과교실형, 우리 종합교실형도 형처럼 비슷하게 되죠. 여러분 학교 오면 보통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학생 수마다, 학습 코스마다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줄이고 대신에 제도시라든지 이런 것 좀 더 늘리고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런 건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요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자, 요게 이제 네 가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이제 분류라고 보면 되고, 요거 말고 또 이제 몇 가지 형태가 더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플래톤형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학생을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한 학생이 뭐 일반 교실을 쓸 때, 종합교실을 쓸 때는 거기 쓰고, 나머지 반은 특별교실을 쓰고, 반대로 반대로 스위치해가면서, 특별교실은 또, 다음에는 특별교실을 이쪽 A라는 그룹이 쓰고, B라는 그룹이 일반 교실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일반 교실이랑 UV형 같은 경우는 일반 교실을 내가 특별교실을 활용하고 있을 때 일반 교실이 비어있잖아요. 체육하러 나갔을 때 그 교실이 비어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보다는 그걸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플래톤형이다라고 하는 거. 두 개로 분리해 놔서 얘네들이 이거 쓸 때는 이거 하고, 이거 쓸 때는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정확하게 딱 반반 있으면 딱 좋겠죠. 일반 교실이랑, 일반 형태의 수업이랑, 뭐 특별활동, 특별 관련된 뭐 수업이랑 딱 반반 정도 있으면 가장 이제 적용하기 쉬운 거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이런 수업이 많지만 또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하게 하는 수업이 또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플래톤형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막 70년대 태어난 학생들은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뭐 아이들 잘 안 낳지만 옛날에 학교 가면 바글바글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 80년대 초반에도 초등학교가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했냐면은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교 등교를 오전에 하는 그룹이 있고 오후에 하는 그룹이 있고 막 이런 적도 있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래톤형이죠. 가장 이제 여기서 핵심이라는 단어는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사실 플래톤형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2형 정도의 이용률, 그러니까 이용률이 높다는 거죠. 2형 정도라 아까 이용률이 높은 거잖아요. 일반 교실을 좀 줄이고 그냥 그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률이 높이면서도 학생의 이동도 좀 정리가 돼서 동선이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플래톤형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시간표 같은 거 짜고 학생들 이제 그룹 나누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 짤 때도 조교실에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봐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다음 달톤형. 자, 달톤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학원 생각하면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이죠. 학년이나 학급이야, 학급. 못하게 계속 많이 보이네요. 교과를 우리가 학원에 사설학원이라든지 또는 뭐 직업전문학교라든지 또는 입시 학원 같은 이런 경우는 어때요? 뭐 내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면은 그냥 나와버리는 제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특별히 학급이 있거나 뭐 학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뭐 여러분들이 뭐 등록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와서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고 어떤 뭐 영리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말할 수는 없고, 특징적으로 뭐냐면 그 학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강의실이 굉장히 뭐 인기 있는 그런 과목이라든지 꼭 필요한 과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수강 신청을 하니까 큰 강의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시험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입시 같은 경우는 시험 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무료로 수강해주고 막 이렇게 사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은 또 보면 또 뭐 집중 해가지고 그룹형이나 조그만 강의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강의실이 일정한 규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크고 작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강의실, 교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 밑에 이제 개방학교 같은 경우는, 자, 아까 봤지만 우리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직업 전문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있는데, 개방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이제 파괴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교육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난 너무 천재 같아가지고 우리 아기는 천재야. 그래서 뭐 10살인데 나는 고등학교를 보내겠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학교에 보내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대학시험을 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걸 탈피해가지고 뭐 학급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탈피하고 그냥 개인의 뭐 자질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내가 원하면은 일단 수업을 받고, 그리고 뭐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냥 뭐 그 다음 학교를 가던 뭐 대학교를 가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개방학교 또는 뭐 대안학교,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개방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뭐 기회를 주지만 정규적인 그런 학교 교육 시스템은 아닌 거죠. 다른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다른 교육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게 개방학교이고, 개방학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대안학교 같은 게 있죠. 대안학교. 그래서 조금 교육을 조금 어렵거나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뭐 그런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대안학교 같은 걸 선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대안학교 관련된 거. 이 학교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 주로 하는 게 그룹핑 수업은 아니에요. 그룹핑 수업. 뭐 따로 학년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능력에 맞춰가지고 보통 그룹핑을, 예를 들면 검정고시를 준비한 학생이 있으면 그 검정고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그룹핑하고, 거기에 나이대도 뭐 다양한 거예요. 뭐 할머니도 있고 조그만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도 있고 막 그런 학생들도 있고. 자, 그룹핑이라고 하는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개방학교라고 하면 조금 약간 열린 교육처럼 돼 있어요. 같은 교실 안에서도 이쪽에서 한글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플렉시블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동네 교실이 넓고 변해 있는 공간으로 내가 유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영 방식을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내가 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강의실에 있는 동물맥이에요. 교사를 어떻게 내가 이제 블록 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조닝을 어떻게 할지 라는 것들이 이런 운영 방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학교 운영 방식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 건축을 하는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벗고, 자, 그리고 자, 그 계획의 조합점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학교 건축을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위에 보면은 뭐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그 디자인 할 때 이건 규모가 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동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 한 건축 계획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고 학교를 배치 계획하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할 때 주안점을 보면 뭐 키워드가 이렇게 있죠. 지역 특성을 고려해라. 이게 사실 학교뿐만이 아니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역적인 특성이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런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근린주거 배운 거 기억나죠? 우리 공동주택 할 때 근린주거 배웠잖아요. 근린주거의 기본이 뭐였어요?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할 때 초등학교를 먼저, 물론
자연적으로 나온 초등학교는 거의 없죠.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딱 어느 지정 위치에다 문 동에다 하나씩 이렇게 딱 초등학교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초등학교를 배치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서 500m 거리 안에 막 들어오고 이런 게 근린주거 이론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라고 하는 경우는 그 지역에 이렇게 어떤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어떤 뭐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뭐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도서관을 개방한다든지 뭐 아니면 체육관 같은 거를 개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요구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들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할 때는 자연 사회, 자연이랑 인문 환경을 여러분들이 다 조사를 해줘야 돼.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에 뭐 높낮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또는 교통 조건이라든지 인문 조건이라는 건 뭐 사회 조건 뭐 이것들은 그 지역의 역사가 뭔지 그 동에 보면 다 유래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동의 유래를 그 지역의 뭐 유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문 환경인 거죠.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융통성, 가병성 부여해라. 그래서 교육과정이 계속 변해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건데, 자,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하냐면 조금 더 유연하고 플렉시블하고 조금 약간 오픈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할 때도 그럼 교육과정이 하는 거에 맞춰서 조금 플렉시블하게 좀 디자인할 수 있게 해라. 뭐 그런 거고, 좀 가변성이라든가 이런 가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자, 기본적인 거는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일반 교실에서 특별 교실로 막 이동을 하니까 그 이동할 때 그런 동선이 가능하면 혼잡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그렇다. 그래서 대규모, 중규모 소교실을 다양하게 수준별로 설치해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요즘 그냥 추세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라, 우리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할 때도 또 평생교육 같은 거는 같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동을 또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쪽에서 뭐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게 다 평생교육 장소. 옛날로 치면은 옛날에 막 노인대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 누가 하냐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평생교육을 있으면 뭐 서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천이나 여기 곤지암 쪽에서 있는 좀 이렇게 유지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뭐 예를 들면 학벌 세탁 같은 거 좀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고려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잘 고려해라. 우리가 그냥 교육적인 것 말고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라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요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보다도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한 내용들을 다 그래프라고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뭐 이용자 학생이라든가 학생, 교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뭐 환경 조건이라든가 미적 가치도 좀 있어야겠죠. 건물들은 이쁘게 좀 디자인하고 그 주변과 좀 어울리는 마감재를 써야하고 뭐 그런 내용이고. 자, 교과 중심 장으로 충족하고 교과 중심. 그다음에 그 교과 중심 외에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뭐 융통성 있고 그다음에 뭐 레저라든지 뭐 지역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라 하는 거예요. 주로 어디냐? 자, 이것들을 충족해라 하는 거고. 이거 초등학교죠. 그래서 초등학교 건축 방향, 중학교 건축 방향, 고등학교 건축 방향을 이렇게 다이어그램 형태로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 뭐 하나 보면 초등학교랑 뭐 중학교랑 뭐 고등학교랑 뭐 그렇게 다를 건 없어요. 초등학교 계획방 봅시다. 그래서 열린 교육을 해라, 열린 교육. 우리가 교과 중심을 할 때는 열린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열렸다는 게 뭐 오픈된 마인드 이런 게 보다도 우리가 공간 자체를 열리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해서 여러 가지 뭐 활동이라든가 그룹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가구의 배치라든지 뭐 파티션이라든지 또는 책상의 배치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열린 교육인 거죠. 그다음에 교과 교실 문 형성하고
교과교실군이 뭐였죠? 아까 뭐였죠? 잊어버렸죠. 교과교실군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활동실, 특별활동. 특별한 활동이 있는 그걸 얘기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교과교실이라든지 특별활동, 특별활동 교육, 특별교육이죠. 특별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도실, 컴퓨터실, 뭐 어학실,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도 하나의 군으로 형성하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앙에는 약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중앙에 어떤 약간 퍼블릭한 공간을 설치해놔라. 주변으로 갈수록 특별한 활동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뭐 시청각실이나 다목적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설치하라. 강의실도 다양하게 설치하고, 그리고 뭐 미래 뭐 운영 대치하고, 뭐 여가 활동 할 수 있게, 5개 공간 같은 경우, 운동장이라든지, 조그만 조그만 뭐 포켓파크라든지, 자, 이런 것들도 설치해라. 연령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저학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1, 2학년, 2, 3학년, 5, 6학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6학년 때 여러분들 1, 2학년 어디서 노는지 안 보이잖아요. 같이 섞어 놓으면은 좀 안 좋기 때문에 1, 2학년 저학년이 노는 외부 공간이 따로 있고, 또 고학년이 노는 외부 공간이랑 운동장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결창 좋은 얘기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고, 지역사회 연결하고,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그 다음 환경성도 만족해라. 뭐 설비라든가, 또는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자연 채광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설비 같은 걸 쓰지 않고도, 냉난방 설비를 쓰지 않고도, 뭐 환경적으로 만족해라. 뭐 그런 거고, 당연히 안정성이 있어야겠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교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 형태로 나타낸 거고, 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것만 보면 우리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오픈 스페이스 같은 걸 크게 쓴 거죠. 다양한 5개 공간들 좀 있고, 교사 연구실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뭐 교과 같은 거 많잖아요. 뭐 수학 선생님이든 뭐 과학 선생님이든 필요한 전문 뭐 실험할 준비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술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술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미술을 준비할 수 있는 교사실도 따로, 연구실, 교사실. 대부분의 대학교 같은 경우가 더 그게 강화돼 있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것만 해도 뭐 연구실 같은 게 따로 없긴 하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그 실이 다 연구실이에요. 연구실. 실제로 거기서 뭐 논문 쓰고, 실제로 학교라고 하는 게 뭐 학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구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학생들한테 막 시켜가지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시켜가지고 뭐 자료 조사하고 뭐 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수업에 자료 조사만 해오라고 하잖아요. 사료 조사하고.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뭐 이제 연구 활동 하기 베이스를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같은 경우가 특별히 더 연구 활동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보면 되겠죠. 보고, 고등학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보고. 자, 입지 조건. 그래서 배치 계획 봅시다. 자, 그래서 배치 계획. 예, 입지 조건, 배치 계획에서 입지 조건.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근린주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린주구의 기본 단위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가 위치한 게 한 주구라고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동 정도로 보면 동. 뭐 아니면 아파트로 보면은 뭐 단지, 몇 단지가 합쳐진 거. 그죠? 보통 한 동에 초등학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동에 초등학교가 보통 2개 정도. 2개나, 뭐 1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보통 2개 정도 보면 돼요. 2개 정도 초등학교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밀한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한 동에 초등학교 하나 정도 이렇게 보통 계획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근린주구인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배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의 기본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방에다가 뭐 신도시 같은 걸 건설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반시설 닦잖아요. 도로 닦고, 학교 건설하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는 뭐 2개 합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부터 먼저 건설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 아파트 같은 거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다 뭐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을 하나에 다 그냥 재개발해가지고 재건축 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가 배치 계획에 어떤 기본 축이라기보다도 기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린주구의 중심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입지 조건. 근데 요거는 약간
도시계획장에 입진 거고, 실제로 우리가 교지를 선택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은 교지를 선택할 때는 뭐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교지 선택할 때 누가 선택해요? 국가에서 하는, 나라에서 하는 거, 도시계획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지 선택이라고 굳이 한다면, 뭐 대학교 정도 생각하면 대학교는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게 개인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당연히 뭐 통학이 잘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소음이랑 또 격리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법적으로도 초등학교 몇 미터, 뭐, 200m인가? 몇 미터 이내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유흥시설 있으면 안 돼요. 뭐, 모텔이라든지 또는 뭐, 단란주점이 안 돼요. 있으면 법적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처음 도시계획 할 때는 아예 못하게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이 나중에 되고, 초등학교를 나중에 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장래 확장 면적을, 사람이 늘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뭐 저출산 시대이지만 계속 또 이렇게 장려하다 보면 좀 이렇게 출산이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도 있는, 증축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려하라. 그런 거고. 뭐 지형을 선택하라. 뭐 부지 형태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선택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 지형을 이제 활용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경우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어때요? 지형 자체가 약간 산을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란 말이에요.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지만은 또 멀리서 보면 또 이렇게 또 웅장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지 형태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정방형인지 원형인지 형태라든가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라. 근데 이걸 내가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지형과 부지 형태랑 지형을 잘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설계하라. 뭐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일조라고 하는 의미는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당연히 많아야겠죠. 남향으로 되어 있고 앞에 건물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잖아요. 여름에 덥단 말이에요. 여름에 엄청 더워서 여름에 더울 때 뭐 에어컨 키기도 하지만 여름에 더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부채질 하잖아요. 통풍이요, 통풍. 통풍이 잘 되면 마통풍으로. 보통 우리가 통풍의 가장 기본은 마통풍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복도가 있으면 통풍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위로 하잖아요. 위에 창이 있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이유. 이쪽에 창을 열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강의실도 창을 같이 열어주면 이게 마통풍이 되는 거예요. 마통풍. 중복동이라 하더라도 마통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풍이 중요해요. 통풍이. 자, 그래서 당연히 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좋고 나머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지라고 하는 거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땅을 내가 선택을 할 때 주의하죠. 또는 선택을 이미 돼 있던 거를 내가 할 때도 저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이트에 관련 대지에 대한 교사의 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지 형태라고 하는 건 우리 땅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기억나요? 저번 주에 백화점은 어떤 형태가 좋다고 그랬어요? 백화점은 보통 도심지에 있고 사거리에 걸쳐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정사각형이라고 해도 좋아요. 오히려 정사각형의 땅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아마 디자인 해보세요. 아마 디자인을 해보면 정사각형 땅에 디자인하는 게 어려워. 집을 내가 정사각형 땅에다가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땅이나 이런 데다가 배치하는 게 훨씬 더 배치가 쉽잖아요. 여기 지으면 여기 마당이 되니까.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사각형이 더 선호되더라. 왜냐면 그냥 건물을 하나 가운데 딱 지을 거니까. 근데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떡하냐? 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때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4대3 정도, 3대 2, 4대3 정도. 왜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정성에 가까운 직사각형이 유리하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치를 해보면 알아요.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예를 들면 직사각형의 땅이 있다고 칩시다. 학교에는 뭐 직사각형 이거 너무 좀 큰 직사각형. 그러면 우리가 학교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계획하는 게 뭐죠? 학교를 계획할 때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 보통 우리가 사이트 같은 거 계획할 때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걸 먼저 해요. 토지를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근데 우리가 뭐 주택이라든지 또는 백화점이라는 하여튼 토지 이용 뭐 그다지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건물이 한 동이니까.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여러 동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뭐 교사동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고
하나로 뭐 또 이렇게 있고, 뭐 연결하고, 브릿지로 연결하고, 또 이렇게 연결하고 해가지고, 뭐 이동, 여기는 뭐 저학년, 고학년, 뭐 이렇게 학년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자,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이트 안에다가 내가 건물을 배치를 해봐요. 건물을. 그러면 건물이 배치가 안 된 나머지 지역은 뭐예요? 외부 공간이잖아요, 외부 공간. 그래서 건물의 배치랑 외부 공간을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처음부터 뭐 평면 계획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내가 배치하고, 내가 필요한 건물 동을 배치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동이 있으니까. 배치하고, 그리고 배치하지 않은 나머지 공간을 외부 공간인데, 그 외부, 학교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외부 공간에 뭐가 있냐면, 운동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장. 그래서 운동장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집어넣다 보니까, 종에 가까워도 되더라 이거예요. 정사각형에 가까워도,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워도, 정사각형이라 하더라도, 뭐 운동장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놓고, 나머지 여기다 학교를 이렇게 배치하고, 뭐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 뭐 체육관 하나 놓고, 뭐 여기다가 뭐 식당에 이렇게 운동장에 하나 들어가니까, 나머지 오히려 나머지 땅이 기역자 모양의 땅이니까 더 우리가 건물을 더 배치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배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 긴 것보다는 저게 낫다는 거예요, 건물. 그리고 편하잖아요. 여기서 거리도 짧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운동장에서 뭐 하고 있는지, 우리 관리동에서 봐야 되잖아요. 뭐, 거기서 뭐 싸움이 났는지 뭐 하는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형에 가까워. 그래서 여기서 뭐 정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이렇게 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되고, 이제 교지 면적은 여러분들과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자료 같은 개념의 자료. 뭐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보면, 교지라고 하는 거는 1인당 학교 면적의 전체 면적 다 포함한 건물, 뭐 전체 사이트, 전체 대지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뭐 실업고등학교 있잖아요. 실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지가 넓더라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보면 되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60제곱미터. 전체 부지 사이트를, 부지를 보면. 자, 교지 면적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학교의 종류마다 한 사람당 차지하는 전체 면적을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매뉴얼처럼 정해져 놨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고, 이거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건 교사계획을 봅시다. 교사계획. 우리가 배치계획에서 교사를 내가 어떻게 배치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뭐예요? 교사는 여러분들 축사 뭐예요? 축사는 가축들이 있는 데가 축사잖아요. 교사는 교실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가 꼭 교실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교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우리 학교만 봐도 뭐 기숙사도 있고, 뭐 강당도 있고, 또 도서관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교사동, 우리 강의실이 있는 동, 학급이 있는 동, 요거 몇 개 동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교사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자, 이제 폐쇄형이라고 있어요. 폐쇄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토지 이용 계획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외부 공간이랑 건물을 먼저 배치해 놓고, 그러니까 건물을 배치해 놓고 나머지가 이제 외부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학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동장 없는 학교도 있긴 있지만 뭐 직업학교라든가 직업전문학교라든가 뭐 대안학교 이런 데는 운동장이 뭐 없기도 해요. 그냥 뭐 학교, 그리고 뭐 이렇게 도심지에 있는 무슨 이런 뭐 교육기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뭐 국가에서 발주하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운동장이 다 있죠. 그래서 자, 운동장을 어떻게 먼저 배치하다 보고 그 운동장을 중심으로 먼저 건물을 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운동장에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됐다, 가운데에 배치했다고 칩시다. 그럼 운동장을 중심 바라보면서, 이게 남쪽이면은, 뭐, 남쪽에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하나 배치하겠죠. 배치하고, 몇 개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보다는 동양이 좋으니까, 동양이 좋으니까, 이쪽에다 건물을 짓는 게 낫겠죠. 여기 브릿지 역이라고. 보통 이렇게 운동장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하다 보니까 어때요? 건물 가운데에, 자, 운동장이 있는 경우에요. 이게 바로 폐쇄형 배치는 폐쇄형 배치. 이런 경우도,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도 많죠. 폐쇄형 배치. 또 효율적이긴 하죠. 왜냐면, 그 넓은 공간을 하나 두고, 주변에다가 건물을 약간 위호감이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는, 건물을 하나씩 지어갈 때, 한 번에 짓는다기보다는 계속 하나 짓고, 증축하고, 하나 짓고, 증축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운동장이 있고, 뭐 그런 형태.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자, 환경 조건이 불균등하죠. 예를 들면, 이쪽 남향이라고 보면, 남향으로 짓는 건물이 가장 환경 조건이 우수할 거 아니에요. 채광이라든지, 뭐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고. 근데 이 동양까지도 괜찮아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건물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서양 같은 거나, 또는 건물이 뭐, 극단적으로 여기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뭐 체육관이나 시장일 거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동쪽에 있는 이쪽을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데는 여름에 덥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간 서쪽인가요? 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쪽 서쪽인가? 여러분들 나중에 막 겨울 되더라도, 겨울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11월 정도인데도, 내가 사무실 같은 경우도 서쪽을 바라보고, 서쪽에서 빛이 들어온 데서 여러분들 작업하면, 한 오후 4시, 4시 되면 더워요. 그때는. 덥단 말이에요. 일조 조건이나 통풍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은 게 있고, 또 이제 소음 같은 것도 안 좋겠죠. 그래서 폐쇄형이. 그래서 안 좋고. 그래서 이거를 폐쇄형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분산병렬령이에요. 이 분산병렬령. 그 내용이 교재에 있죠,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교재에 여러분 다 있는 내용들이 또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내가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통 우리가 학교를 할 때 조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모든 교사에, 모든 강의실이 있는 건물에 그 일조 조건이라든가 통풍이나 이런 것들 균등하게, 아이고. 균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같던 그런, 이렇게 운동장처럼 둘러싼 거 같은 건 서로 불균등하니까.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많아요. 기역자 모양,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있는. 보통 기역자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장 우수하다기보다도 이거를 극복하는 게 이제 핑거플레이라 가지고 분산 병렬령이에요. 그래서 교사를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강당이라고 한다면 다 남쪽이잖아요. 이 건물, 교사가 저학년, 뭐 중학년, 고학년, 뭐 이런 식으로 각각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뭐 이쪽에다가 좀 외진 데다가 뭐 특별교실 같은 걸 배치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이게 약간 핑거플레이를 가지고 손가락이 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듯이 뭐든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게 이게 핑거플레이, 보통 분산 병렬령 또는 뭐 핑거플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환경 측면에 왔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의 그런 배치 형태라고 보면 돼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 이용 계획에서도 보면 앞에 남쪽에 큰 운동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외부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 이런 데다가도 이제 조그만 휴식 공간이라든지 조그만 이렇게 그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장점들이 있고 또 이렇게 연결하기도 좋고. 반면에 이거는 이제 외부 공간이 애매하잖아요. 이런 데 만나는 부분에 외부 공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폐쇄형보다는 이렇게 핑거플랜 같은 경우가 배치 계획에서는 좀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 좀 내용을 보니까 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건물 사이에다가 균등하고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모듈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구조적으로도 간단하고 하나만 디자인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카페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 브릿지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편리하다라고 하는 거. 단점이 있죠, 단점. 이거 단점은 땅이 넓어야 돼요, 땅이. 부지가 넓어야 돼요. 우리나라 땅이 없잖아요, 땅이.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많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쓴다고 한다면은 조금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조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형태를 좀 쓸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핑거플랜 같은 경우는 이게 높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층수 같은 경우를 뒤에 나와 있겠지만, 뒤에 나와 있나요?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집합형 있잖아요. 자, 집합형 설명하기 전에, 자, 집합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층수를 높일 수도 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막 10층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어떤 대학교는. 근데 보통 4층이랑 높아야 5층 이하로 보통 짓는데, 보통 이 핑거플랜 같은 경우는 단층이라든지 또는 2층이라든지 요즘 낮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는 약간 편복도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편복 돌아가는 거는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씨. 그림이 들어가네. 어쨌든, 가운데에서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쏘리. 이게 중복도. 쏘리. 이게 편복도. 말이 혼나오네. 자, 한쪽에만 복도가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중복도는 사실 복도 면적이 좁죠. 두 개 다 쓰니까. 근데 편복도를 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좁아 죽겠는데, 낮은 층수에다가 편복도를 다 해버리면 복도 면적이 너무 많아 버리는 거야. 이게 다 복도인 거야, 다 복도. 복도면 그 비효율적인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길어지고 좁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수한 디자인이다. 여러분들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학교 건축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 건축은 국가나 또 지방자치가 발주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축 디자인 하는데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조달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학교 이렇게 공모전이 떠요. 거기 당선되면은 그 학교의 설계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안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보통 이게 뭐 개인이 하는 건데, 학교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잘하면, 내가 디자인 능력이 있으면 그냥 내가 그거 신청해가지고 열심히 디자인해서 공모해가지고 당선되면 그거 내가 설계권 가져가는 거예요. 설계비가 만만치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당선되면.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설계에 당선된 안을 보면은 다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선진적인 그런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 폐쇄형보다는 이렇게 어쨌든 좁아 죽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핑거플랜 형태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거나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당선되기가 쉽죠. 그 당선을 그걸 누가 심사하냐면 다 교수님들이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심사하는 들어가가지고 다 심사한 다음에 딱 보면 알거든. 그래서 얘가 대충 한 건지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때는 뭔가 약간 좀 선진적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해라.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다 도전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워낙 디자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그거 당선하기. 자, 그리고 집합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쪽에 몰려 있는 거죠.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별히 대학교라든지 좁은 학교라든지 공간이 좁을 때는 옆으로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 올리는 거죠. 위로 올리면서 모든 것을 집약해 놓는 거죠. 장점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도 동선이 단축되고, 또 지역사회에 다목적으로 이렇게 이 건물 자체를 지역사회에 같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죠? 집합형이라는 게 있다. 하나에다 몰아가지고 좀 위로 좀 층수를 올려가지고 쓰는 거. 자, 이런 형태도 있고. 자, 클러스터형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까 봤던 것 중에서 교과교실형, 특별교실형 같은 경우는 어학실이라든가 또는 과학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막 복도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클러스로 나와가지고 그쪽에만 몰아놓는 거. 한쪽 클러스에 나가지고 이쪽에는 어학과 관련된 실 있고 이쪽 과학과 관련된 이렇게도 하고, 또는 학급 자체를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급 자체를. 학급을 세 학급, 5학급 이런 거를 이렇게 브릿지를 건너서 갈게. 그래서 안에 가면은 또 나눠져 있어요. 학급이 3개가 있는 거야. 3개 있고 3개 있고 있죠. 가운데 뭐 있냐? 가운데는 관리실이라든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디자인하기 나름이니까. 이런데 안에도 사실 운동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은 그걸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래서 꼭 체육관이나 강당이 꼭 외부에 떨어져 있으라는 법도 없어요. 안에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자인만 잘하면은, 잘 풀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학급을 밖으로 빼는 거죠. 밖으로 빼고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나눠가지고 분리하는 거죠. 가운데에는 약간 공공시설이 좀 들어가고, 식당,
오히려 강당, 이런 게 밖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는 거죠. 대신에 강당이지만, 강당으로 쓸 수 있지만, 뭐, 오픈된 공간으로도 뭐, 아트리움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고, 뭐, 천창도 떨어져 있고, 중정도 있고, 그리고 대신에 학교 교사실은 외부에다가 이렇게 그룹핑으로 배치하고, 이런 게 바로 클러스터형이에요, 클러스터형. 굉장히, 디자인의 어떤 결과물이 엄청난 경우의 수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 단점이 이렇게 했더니 뭐냐면, 역시 중요한 건 땅이 넓어야 되는 거야, 땅이. 넓지가 않으면 다 집합형 아니면 다 이렇게 폐쇄형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여러분, 요런 게 몇 가지 이렇게 조사 계획할 때,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디자인을 배치 계획을 좀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아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교사의 면적이 있어요. 아까 했던 뭐 교지의 면적은 사실 의미가 없고, 자, 교사의 면적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시험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볼 때 교사 면적이 나와요. 교사라고 하는 거는 아까 교실에 들어가 있는 건물을 교사라고 했어요. 교실에 들어가 있는 그 동을 교사 면적인데, 그 동을 우리가 설계할 때 초등학교는 1인당 4제곱미터. 그냥 4제곱미터 보고, 중학교 빼고, 고등학교는 한 8제곱미터 정도 보고, 그 2배. 그 대학교는 그거의 2배, 16제곱미터.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48은 16. 48에 16이에요? 48에 30인데. 48에 16으로 이렇게. 8, 2배씩 늘어나는 거네.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교사의 면적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때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1인당 필요한 거. 자, 그리고 단층에 있고 다층에 있고, 이거는 보면 되죠. 뭐, 단층, 다층은 뭐, 여러분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단층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요즘 뭐 지방에 가면은 요즘 학생들 없잖아요. 조그만 학교도 있어요. 뭐라고 하지? 분교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단층으로 돼 있어요. 분교, 무슨 섬이라든지 조그만 시골에 가면, 아주 시골에 가면은 조그만 학교 있는데, 거의 다 단층으로 돼 있어요. 요즘 그거 막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거기 무슨, 작가들, 미술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작가들한테 작업실로 빌려주든지. 이건 학생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아주 교회 가는 분교회 갔더니 다 단층으로 돼 있더라. 거의 다 학교가. 거의 다는 아니지만. 복층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단층 안에 복층 2층이에요. 어쨌든. 단층으로 했을 장점이 뭐예요? 외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 문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복도 쪽으로 있지만 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바로. 그러니까 야외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거 지속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대부분의 이제 도심지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다층이죠. 보통 4층. 보통 우리나라 4층, 초등학교 5층까지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다층으로 했을 때는 장점이 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급배수 난방 배선 효율이 좋다는 거죠. 우리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가 여기 화장실 여기 있으면은 그 위에 층 아래층 화장실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설비를 묶어 놓는 거예요. 하나의 조닝으로 묶어 놔서 그 하나에 묶어 놓으면은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실 건축할 때 코어 개념이죠. 코어가 하나에 몰려 있으면 좀 유리하잖아요. 설비 측면에서 그 개념이죠. 그래서 효율이 좋다 라고 하는 게 다층의 특징. 쉬는 시간 없이 쉬는 시간 있게 할까요, 없게 할까요?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하는 데까지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오래 하니까 한 3시간 넘어가면 막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여러분들 짧고 굵게 해서 조금만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좀 쉽게 가지 말고 어렵게 가자. 어렵게 가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어렵게 가면 어때요? 어렵게 가면은 쉽게 가는 거는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보통.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생각보다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 같은 거 잘 봤어요. 열심히, 내가 책임감이 있는데 열심히 안 해도 이상하게 시험을 잘 보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 아직 뭐 1학년이니까 뭐 정신없겠지만, 내가 돌이켜보면, 그래도 학교에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학생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시험만 잘 보면,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열심히 하지? 했는데, 근데 졸업을 해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학생들이, 그래도 한 1, 2년 지날 때까지는 그래도 뭐 하고 있더라. 뭐라도 하고 있더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 내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느꼈어.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보다 2배는 더. 맞아, 열심히 해야 돼. 엄청 고생했단 말이야. 나와서. 그거 차라리 그때 공부했으면 좀 편하게 가는 건데. 아, 나와가지고 내가 안 하면 그만인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니까.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 이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때 좀 하는 게 좀 그래도 좀 낫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들다. 근데 그러면서 드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가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서 배우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1년 동안 배우는 양보다 사회에 나가서 좀 좋은 뭐 이렇게 위치에 자리에 있으면 훨씬 배우는 양이 여기 한 5배 정도 말이야. 사회에서는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캐디 치는 것도 막 정신이 막 여기 막 굳은살 배고 막 이런단 말이야. 가가지고 막 이제 굳은 아프고 막 이래요. 막 관절 아프고 그렇게 하고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으면 진짜 서울대 갔겠지. 이렇게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하면 좀 편해져. 조금 편해. 근데 결국에는 좀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여기서 좀 내가 좀 못했다 하도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아. 여기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랑 내가 볼 때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쫓아갈 수 있어. 짧은 시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벌어지면은 이제 좀 그게 문제인 거죠.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 갑자기 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집중하라. 조금 힘들더라도 집중하고 이거는 우리 계획 과목은 좀 쉽잖아요. 계획 과목 좀 쉽지 않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무슨 말귀를 좀 알아들 수 있잖아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쉬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쉽게 가지 말고 어렵게 가라. 그러면은 경쟁자들이 별로 없어요. 경쟁자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쪽으로 내가 좀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은 쉽게 뭔가 하는 건 또 쉽게 무너지지만 어렵게 싸워놓는 거는 잘 이렇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경험으로 내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걸 왜 공부하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2년 동안 공부했어. 난 2년 동안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시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뭐 따로 공부했단 말이야. 뭐 어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 왜 하지? 생각했는데 가서 실무에서 가서 보니까 그거만 나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일만 계속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뭐 인정받는 걸 떠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편하게 하는 거죠. 편하게 한다고도 그냥 가는 거죠. 고민 안 하고 가는 거죠. 인생을 고민해서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중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할까? 그런 고민 안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제가 경험으로 한 거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는 거 하면은 그래도 나중에 뭐라도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기회는 많다. 늦어도. 그거래. 근데 여러분 아직 1학년이니까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지금 놀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운이 좋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인구 절벽이에요, 절벽. 지금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 때만 해도 그 학교 어디 취업하려고 그러면은 막 30대 1, 막 60대 1 막 이랬어. 신입학년 뽑는데 막 100명이 오고 막 이런 시절에 저는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설계 같은 걸 내가 가고 싶으면 한 3대 1, 뭐 이 정도. 그 시공 같은 경우는 그냥 가면 돼. 뭐 그냥 오면 어서 오십시오.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런데 좀 힘들긴 하지만
자, 그래서 옆으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래서, 자, 평면 플랜, 뭐 블록 플랜, 뭐 평면을 조금 블록화해가지고 조닝한 게 이제 블록 플랜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자, 학년 단위로 우리가 구성해라. 초등학교 같은 거. 우리가 이 평면 블록 플랜에서 그 배경은 이제 초등학교 보는 거야, 초등학교.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뭐 아주 유념하게 할 필요 없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또 이게 나이차, 어린 나이는 나이차마다 몸 크기도 상도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뭐 조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위주로 보면 자, 초등학교 우리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저학년은 당연히 이제 1층에다 하겠죠. 뭐 1층에다 하고 교문에도 가깝고 관리 영역에도 가깝고 교무실에도 가깝고 아무튼 좀 가까운데 출입구에도 가깝고 뭐 교무실에도 가깝고 또 1층이고 한 데다가 이제 저학년을 배치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이라기보다도 저기 겹치지 않게. 고학년이랑 동선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종합교실용으로. 그 교실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한 교실 안에서 모든 것. 왜냐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아직 성숙이 덜 돼서 이 교우 관계도 좀 어렵고 해가지고, 막 여러 그룹이 막 갑자기 섞였다,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내가 보는 사람 몇 명만, 그 사회생활 할 때도 몇 명 보는 사람만 같이 계속 보는 거에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교실용으로 하는 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좋다는 거고,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6학년으로 되면 어떻게 음악실도 있어야 되고 미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꼭 중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요즘 그렇게 있나요? 여러분들 졸업을 오래전에 해가지고 6학년 정도 되면은 뭐 미술실, 음악실 이런 게 따로 과학실 따로 있어요? 과학실은 음악실은 따로 있는데 미술실은 미술실. 그렇지. 저 때도 그렇게 과학실이 있었던 것 같아. 과학실이 있었던 거. 음악실이 있었던데 뭐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UV요. U자 V자. 그래가지고 종합교실용이랑 특별교실용, 교과교실용을 합친 거를 운영하는 게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실 배치, 이번에 교실 배치를 보니까 공원공간은 중앙에 배치시키고, 그렇죠. 공원공간은 중앙에 배치해야죠. 그리고 우리 보통 복도 양 끝에다가 특별교실을 배치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웬만하면은 복도 양 끝에다가 특별교실 배치하는 그런 스타일. 요거 지금 이런 스타일이 아주 옛날 스타일이고 이렇게 만약에 설계하면 100%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모전 나갔을 때 100%. 그거 1등만 붙는 거잖아요. 1등은 날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특별교실을 교체할 때도 뭔가 어떤 하나의 조닝을 해서 하라는 거야. 특별교실도 분리하라 이거. 아니 어디야. 중앙에 위치시키고 일반 교실과는 분리하라. 같이 있지 말고. 그러니까 조닝을 따라하는 거죠. 나눠서 하라는 얘기죠. 특별교실구는 중학교, 그리고 특별교실구를 많이 쓰는 데가 고학생이니까, 5, 6학년이니까, 당연히 그쪽에다가 인접 배치시키라. 뭐 그런 내용이고. 학생 이동 왔다 갔다 소음 방지하고. 실내체육관 나오네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항상 동선에도 가깝고, 모든 학생들이 동선에도 가까워야 되지만, 또 외부 지역 주민도 이용도 고려해라. 라고 하는 거. 됐고, 이거 뭐야. 그래서 대략적인 블록 플랜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야,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었네. 그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이렇게 많아. 그렇죠? 자, 보면, 보통 우리가 동선이랑 조닝을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보통 학교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정문 있잖아요, 정문. 정문이 있고, 또 후문이 있어요, 후문. 보통 후문.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게 많죠. 보통 정문에 차로 들어가고, 차가 들어가면 쭉 올라가면서 뭘 봐요, 보통? 올라가면서 운동장을 보잖아요, 그죠? 운동장이랑 가가지고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서 교무실, 관리실하면 교무실 얘기하는 거예요. 교무실로 바로 들어가고, 선생님들. 또 만약에 뭐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어. 학교에서 무슨 시험 봐야 돼. 예를 들면 뭐 자격증 시험 하느라고 일요일날 학교 개방한 경우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건축기사 시험 보면 어느 학교 가서 시험 본단 말이야.
운동장에 주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다가도 비상주차, 이렇게 통로가 있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운동장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소방차 와가지고 뭐 소방교육한다든지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어쨌든 주출입구가 있고, 주출입구에 들어오면은, 자, 교무실을 지나서, 뭐 꼭 지나는 건 아니지만은, 교무실을 바이패스 꼭 지나는 건 아니지만, 바이패스 해가지고 중학년, 고학년동으로 이제 이동하는 게 좋고, 그 저학년동은 고학년동이랑은 분리하는 게 좋다. 분리하고 저학년동은 대신에 또 교무실하고도 가까우면서 또 저학년만의 놀이공간이 따로, 운동장이 물론 있지만, 운동장에서 막 이 고학년 애들이, 6학년 애들이 보통 나와서 뛰어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또 좋다라고 하는 게 뒤에 조그만 뭐 연못도 있고 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얘네들 중학년도 3, 4학년 애들도 따로 놀 수 있는 데 있으면 좋고, 우리가 보통 핑거플랜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 외부 공간들이 생겨요. 이게 점선이 된 게 외부 공간이에요. 건물을 배치하고 났더니 이 큰 건물 하나 배치해 놓고, 요게 지금 핑거플랜으로 이런 것들을 건물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배치해 놨더니 중간중간에 뭐가 생겨요? 외부 공간이 생기더라. 외부 공간. 이런 조그만 외부 공간이 생기더라. 그게 뭐예요? 외부 공간이 생기는 게? 건물이랑 외부 공간을 배치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배치 계획 말고 토지이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이 기본이에요, 기본. 토지이용 계획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배치했더니 건물이 배치한 나머지 공간은 외부 공간이더라. 외부 공간이나 건물 공간을 딱 정해놨어. 그러면 배치가 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 자, 그리고 후문으로 가다 보면은, 후문에도 보면은 주차장이 딱, 여기 주차장이 이쪽에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이쪽에 하나 있어야겠죠. 후문으로 들어올 때도 주차장이 있고, 외부 주민들이 와가지고 뭐 이용해? 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도서관도 여기 있을지, 도서관. 조금 도서관이 만약에 동네 쪽에 있다고 한다면 하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닝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렇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거예요. 여러분, 요 그림은 학생들 교사동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동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이거는 뭐 일본 이제 책에서 이제 스캔한 건데, 어떤 관리동에서 중심으로 동선을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 주말에 여기 뭐, 무슨 학습활동, 외부인들도 학습활동 할 수 있잖아요, 주말에. 뭐 도서실도 이용할 수 있고, 체육관도 강당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근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막 넘어가가지고,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관리실에서 중간에 우리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뭐 문을 막아놓는다든지, 뭐 시간 정치를 한다든지 해서 통제를 해가지고, 요 부분만 따로 개방할 수 있게, 주말에. 이렇게 해도, 이런 조닝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만약에 여러분들, 뭐, 짓는, 뭐,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뭐,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뭐, 장애인을 위한 학교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학교도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도 항상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도심지에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무조건 지역주민한테 무조건 뭐, 그거를 같이 공유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걸 공간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건지, 동선을 차단을 하거나 또는 주변 열으면 되는 거죠. 열거나 닫혀가지고 통제를 해가지고 주말에는 특별한 일부만 내가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뭐 고려해서 디자인해라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쭉쭉쭉 있네요. 뒤에 내용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쭉쭉 볼게요. 일단은 뭐 얼마 남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근데 웬만한 건 다 했으니까. 자, 요거 봅시다. 그래서 빠른 시간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단위 공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런 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분 보면 되고, 기본적인 거는 교실의 방위는 동향이나 남향이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 책 기준이라서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인가 지금? 예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26년인데, 한 20명 정도? 진짜 2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좀 더 많고, 일본은 조금 더 적죠, 이거보다. 우리나라가 한 20명 되나요? 25명 되나요? 한 20명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주체인 것만 좀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럼 교실의 사이즈는 얼마나 할 거냐?
요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 7.5에 9m. 요거가 그냥 가장 기본 프로토타입이고, 그거보다 조금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모듈을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기둥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듈, 기둥 있잖아요. 여기. 기둥 간격을 막 얘기하는 거고, 9m, 7.5m 기둥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9m 모듈로 할 수 있다는 거. 열린 교사실을 할 때는. 그 출입구는 2개에서 설치하고, 2개 있잖아요. 여기 하나 있잖아요. 2개 설치하고. 안전자로 되어 있네요. 또 미닫이로 많이 하잖아요. 왜 밖으로 안 하죠? 뛰어가다가 걸리면 타고 나니까. 그거 하고, 개폐지 충돌 방지해야 되고, 2개에서 설치해야 되고, 창문이에요, 창문. 문제는 창문인데, 이 창문의 목적은 채광을 위한 거예요, 채광. 이 창문의 목적은 환기보다는 채광이 더 목적인데, 이 창이, 여러분들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바닥 면적에 학교, 병실, 그러니까 교실, 병실, 주거공간, 그리고 하나가 뭐지?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교실이라든가 병실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오래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바닥 면적의 몇 %? 바닥 면적이 만약에 99, 81, 바닥 면적이 10이라고 합시다. 10에서 1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그 중에 10분의 1,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는 면적이 창문으로 해줘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10제곱미터는 얼마죠? 그러면 1m, 10m잖아요. 10m. 법적으로는 10분의 1을 해줘야 돼요. 창의 면적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10분의 1도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5분의 1 정도 넓게 해라, 창을. 10분의 1은 그냥 법적인 기준인 거고, 우리가 계획할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해줘라. 그런 내용이고, 5분의 1.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하죠. 5분의 1, 10분의 1, 9.5에, 7.5에 9. 문은 뭐 2개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까 했잖아요. 여기 9m잖아요. 9m 반띵 하면은 4.5m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맞출, 여기 기둥이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만 쓰고. 조금 넓게 쓸 때는 13.5까지 쓸 수 있다는 거. 그 대신에 남는 거는 4.5가 되는 거죠. 조그만 뭐 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규모, 중규모, 뭐 7.5에 9m의 모듈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좀 강일 수도 있고, 그거 반대는 것들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용료 순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실이 사용되는 순간이 있죠. 일주일간 그 평균 시간분에 내가 얼마만큼 교실을 이용하고 있느냐. 내가 일주일간 이용하는 시간 중에서 몇 %를 내가 그 교실을 쓰고 있는가가 이제 이용률인 거고, 순수율 같은 경우는 그 교과목인 거죠. 그 교과목을 가지고. 그 교실이 사용되는 시간분에 그 교실 일정한 그 교과목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순수율인 거예요. 그래서 이용률. 내가 얼마만큼 그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순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교과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용률을 보고 전체적인 활용도라는 걸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종합교과시 같은 경우는 이용률을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교과교실형이라든지 특별교실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수율로 봐가지고, 얼마 우리 활용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시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연구실은 연구하는 거고, 교사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 특히 연구실의 개념이 더 크죠. 그래서 교수님들 방들 있잖아요. 그 방들이 다 연구실이에요, 사실.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한단 말이에요. 논문 쓰고, 여러분들한테 자료조사한 거 수집해가지고, 다 그거 분류해서. 지금은 그렇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4년제인가요, 우리? 3년제로 바뀌었죠. 보통 4년제 학교 가면은, 대학원이 따로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학원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라고 칩시다. 그냥 건국대학교 건축학과에 건축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대학원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학부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원생들이 보통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자료조사 같은 해가지고, 그거 수집해가지고, 어때 하다 기고를 한다든지, 논문을 만든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대학원생. 그럼 대학원생들은 뭘 하느냐? 수업 안 하느냐? 별로 안 해요. 수업 안 하고, 수업을 하긴 하는데 조금 하고, 보통 그런 거, 연구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 거, 오히려. 많이 배우죠. 자, 그런 거. 그래서, 교사연구실. 그
그다음에 특별고시 뭐 이런 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보면, 자, 특별고시, 과학교실 같은 거, 몇 가지 특징들만 봅시다. 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뭐 준비실에 인접하고, 뭐, 과학교실 같은 거 예전에 저 하다가 뭐 염산 같은 거 한번 쏟아가지고, 이 책상을 태워먹은 적 있단 말이야. 저 어렸을 때. 그거 하다가 염산 항상 같은 거 실험했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해봤어요? 염산 이런 거 막 실험하고는 안 해요. 전 했어요. 저는 지방에 있는 학교인데도, 초등학교 때 했는데, 뭐 아무튼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급배수들이 각 테이블마다 이 급배수들이 있잖아요. 빨리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빨리 물에 희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화공약품 같은 거 막 터지기도 하잖아요. 염산 같은 거 막 실험하다가 폭발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바닥재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거 대비할 수 있는 걸 하라 뭐 그런 내용이고, 환기에 유리하라 그런 거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예전에 올림픽 할 때 막 꿈나무 막 발굴해가고, 또 뭐 과학한다고 뭐 막 주입식 공부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뽑혀가지고 제가 저 초등학교 때 옛날에 막 권위주의 시대에 초등학교 때 뽑혀서 막 이런 거 막 강제로 과학 실험하게끔 막 그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요. 있고, 그 다음에 기술실, 가정실. 뭐, 가정실 같은 건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는 거. 가정실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 뭐, 김치 담금 이런 거 하나요? 어쨌든 그런 거. 조리하는 거. 조리 재료라든가 이런 거 수납하는 거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요. 음악실은 좀 봐야 돼. 음악실은 좀 내용 봅시다. 음악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방음님이나 흡음 같은 걸 잘해야겠죠. 방음. 그리고 음악실은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저 코너에 있어야겠죠. 저쪽에 식권대다 코너 쪽에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방음 중요하죠. 방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음악 감상을 해야 되는데. 흡음은 왜 해요? 흡음? 방음은 내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고, 또 음악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시끄러우니까. 방음, 차음 뭐 이런 개념이고, 차음은 자르는 거고. 흡음은 뭐예요? 흡음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음악실에 가보면 바닥에 뭐로 되어 있어요? 마감 재료가 카펫. 얘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소리에 방해되니까 흡음을 하고. 그리고 보통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쪽은 뭐예요? 반사판. 여기 맞고 반사가 돼야 되잖아요. 반사가 되다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저쪽 반사했다가 이리로 와요. 그러면 그 잔향이 생겨요. 잔향. 여기 잔향이 생기잖아요. 반향이라는 에코라는 게 생기는데 울리는 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반사하다 보면 저기서 내가 얘기한 걸 먹어버려야 돼. 흐무지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음악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는 반사판, 내가 있는 데는, 선생님이 있는 데는 반사판, 저쪽 뒤쪽은 흡음판으로 설계하는 게 보통 기본이에요. 기본. 뭐 교회든 뭐 음악식당이든 강당이든 기본이에요. 그리고 바닥에다가는 뭐예요? 보통 카펫을 많이 깔아요. 바닥에 발자국 때문에 울리니까 카펫을 깔고. 여러분 보면 아래 부분 체육 같은 데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코펜하겐 리우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우퉁부퉁한 그런 벽만 밑에 깔려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을 거예요. 체육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코펜하겐 리우판이라고 리브처럼 되어 있는 아래 깔려있어.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예요. 발자국 소리 때문에 거기서 흡음이 돼요. 그나마 리우판이. 그래서 우리 음악실을 우리가 설계할 때는 흡음이라든가 방음이라든가 하고 반향, 에코 같은 거 안 나오게 설계해라.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꼭 음악실뿐만 아니라 보통 뭐 음악당이라든지 교회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됐고, 미술실은 뭐 그냥 읽어보면 아는데, 미술실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다른 거 볼 거 없고, 미술실은 북측 체감을 해라. 왜 북측 체감을 하라고 했죠? 우리가 남측으로 만약에 향을 하면은 남측에서 일조가 있잖아요.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눈이 부셔가지고 우리가 뭐 작품을 본다든지 또는 책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볼 때 직사광선이 있으면 직사광선이 보통 이 인공 조명에 거의 몇십 배예요. 실제로 엄청 밝단 말이에요. 희도가 있어가지고 밝아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물건을 볼 수가 없어. 책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내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조도가 일정한 북향에다 하라. 북향에다가. 북쪽에는 그럼 어떤 빛이 들어오냐면은 우리가 자연광이 있고
청공광이나 청공광. 오늘 같은 날씨는 뭐 햇빛이 있어 없어요? 해가? 태양이 없는 날에도 우리가 밝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태양이 구름에 반사되고 공기에 산란돼가지고 반사돼가지고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있는 그거를 뭐 천공광, 전체 이 천공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광이라고 해서 천공광. 그리고 태양이 있을 수 있죠. 태양이 없는 날에도 빛은 있다는 거죠. 그 빛을 받는 게 그 빛이 가장 작업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작업하기. 그래서 그 빛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북향에서는 항상 직사광선은 없고 청공광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균일한 밝기가 있기 때문에 미술실은 북쪽에다 설치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뭐 얘기하려다가, 이거 관련된 얘기 중에서 뭐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까먹었네. 균일한 밝기, 조도. 갑자기 까먹었다. 자, 생각나면 뭐, 청공광. 미치겠다. 갑자기 이제 오니까. 자, 그래, 아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조도가 너무 항상 적은 조도로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미술실은. 자, 됐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 뭐 컴퓨터실 있고, 자, 컴퓨터실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없지만, 다른 학교 같은 경우 보면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옆에 보면 검색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 같은 거 뭐 PC방처럼 컴퓨터를 막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조닝해서, 보통 도서관에서 우리 검색하잖아요. 자료 검색. 할 때 같이 그 근처에다가 뭐 이렇게 PC 같은 걸 놔서 이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같이 컴퓨터실 근처에나 도서관 같이 조닝해라. 그런 내용이고, 키워드만 얘기하면. 자, 도서실 같은 경우는 도서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도서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개가식으로 운영해라, 개가식.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도서관에서 볼 건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 폐가식, 개가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책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게 개가식이에요. 보통 학교에 있는 도서관들, 모든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들은 거의 다 개가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개가식으로 하면 어떻게 막 하니까 폐가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자, 어쨌든 개가식으로 마음대로 보고 읽고 할 수 있게끔 운영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 주민들도 고려해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강당도 봅시다. 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농구장, 농구 코트 기준으로 사이즈가 농구 키트 기준으로 하고, 높이는 뭐 8m, 6m. 뭐 8m, 옛날 기준 8m인데 뭐 6m 정도만 해도 되고,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8m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고쳤어요. 6m 정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고려하고, 이용률도 가능하면 높여라. 단순하게 뭐 체육관만 하지도 말고,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써라. 그런 거고, 그래서 강당의 기능을 같이 고려하고, 그리고 소요 면적은 여기 보면 돼요. 이렇게 강당의 면적은 1인당 소요 면적은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니까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조리실, 식당 같은 것도 있죠. 우리 급식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뭐 따로 떨어지면 더 좋고, 조닝을 할 때 따로 건물로 떨어지면 더 좋고, 아니면 떨어지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구석에다가 같이 좀 분리해서 놔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식자재 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잖아. 식자재를 뭐 들고 왔다 갔다 이동하면 좋지 않잖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식당, 우리가 레스토랑 설계할 때 마찬가지고, 항상 식당이 있는 데는 항상 서비스 동선, 식자재를 바로 다이렉트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부출입구가 항상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서비스 동선. 차량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동선도 고려해요. 보통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문 근처에 식당이 있잖아요. 정문에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후문 근처에 식당을 넣는 거예요. 후문으로 차로 들어와서 식자재 내려놓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근처에 보면 뭐 식당이 있겠죠. 대부분. 그리고 1층에다 설치하고. 회전율이라는 거는 뭐 전체 학생이 한 번에 동시에 먹으면 좋겠지만, 그런 만큼 식당 규모가 전체 학생이 동시에 만약에 먹으려면 그 식당 규모가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뭐든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뭐 1회전, 2회전
보통 뭐 2회전, 3회전 해서, 그죠? 2회 내지는 3회전 정도를 해가지고, 그 모든 학생들이 다 동시에 먹을 필요는 없다. 규모가.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겸용, 뭐 강당이라든지, 또는 뭐, 무슨 뭐, 세미나실이라든지, 큰 뭐, 이렇게, 뭐, 이런 회식 같은 게 필요할 때는 식당도 같이 겸용해서 써라. 그런 내용이고. 조리실 면적은 이건 보세요, 그냥. 참고로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한 거예요. 조리실이라는 거는 이제 주방 같은 거니까, 주방. 보통 주방 같은 경우는 몇 대 몇이에요? 원래 비율을 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애매하긴 한데, 뭐. 보통 우리 레스토랑 설계할 때 주방하고, 홀하고 주방하고의 비율은 잘 모르겠으면은 뭐 7대3 정도, 6대4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 식당이 작아요. 굉장히 뭐 카페테리아 조그만 식당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1대1도 돼요. 1대1. 식당이 작을 때는 1대1인데 규모가 크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 학교 같은 이런 데는 어때요? 그러면 주방이 뭐 6대4 필요 없겠죠. 한번 8대1 정도 되겠죠. 비율로 보면 한 8대1. 또 카페테리아 형식이잖아요. 이렇게 식판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주방이 상대적으로 좀 좁아질 수 있어요. 뭐 보통 우리가 주방 크기 사이즈 계산할 때 홀과 주방의 비례로 보통 많이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학생수에서 이렇게 하는 학생수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다음에 라커룸 필요하고 다 끝났네 이제. 뭐 이렇게 많아요? 아씨. 자 그리고 중요한 거만 봅시다. 라커룸은 라커 하는 거고 보통 우리 교과거실용이니까 특별거실용 같은 경우는 라커룸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같은 경우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방 가져와가지고 가방을 어디다 집어넣을 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교장실, 교무실 이런 경우도 동선이 가깝고 동선도 가깝고 학생도 피하면서 동선도 가깝고 그리고 운동장도 잘 보이고 뭐 이런 데다가 설치해라 이런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있지 않아요. 학교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교무실에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별로. 괜히 가서 좋을 거 없기 때문에 교무실은 안 가는데 근데 어디 있지 뭐 1층 어딘가 있겠죠. 이건 좀 분리하면서도 현관에서 가까우면서 또 교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관리하기 편하게 운동장이 잘 보이는 데다가 위치해라 그런 내용이고 자 방송실 같은 경우도 뭐 있어요. 방송실도 방음과 참을 고려해라 라고 하는 거고 보건실 있죠. 보건실도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뭐 보건실 침대 개수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교재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거 침대를 몇 개 설치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고 현관 같은 경우는 또 학교 같은 경우는 현관에 우리 실내화 바꿔 신잖아요. 그래서 그 바꿔 신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뭐 비 오는 날에도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현관에다가 신발 갈아 신고 뭐 신발자 같은 거는 각 교실 앞에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같이 설치해라 하는 거고 복도의 폭 같은 경우는 좀 보세요. 그래서 복도의 폭은 요거는 좀 그래도 뭐 다른 거랑은 연관이 돼서 우리 복도 폭은 보통 2.4 정도 이상 하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여기 중복도라 가지고 여기 복도에서 양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법적으로 사이즈를 정해줬어요. 2.4예요. 그래서 그 이상 해라. 그래서 2.5 정도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이 계획에 관련된 거 말고 하더라도 좀 플렉시블하게 디자인할 때 조금 넓어도 좋으니까 거기다가 뭐 어떤 뭐 무슨 다른 용도를 집어넣어서 복도가 넓어지면은 그냥 다른 용도가 사실 들어가 줘야 돼요. 복도가 넓은 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복도가 넓은 대신에 한 평을 뭐 갤러리 형태를 한다든지 뭐 전시 공간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강구해라. 다양하게 해서 디자인해라. 이렇게 뭐 기획서에 나올 책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상을 받는 거예요. 당선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인생이 학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당선되면 인생이 편하단 말이에요. 설계비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돈도 잘 줘요. 따박따박.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럴 거고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또 복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건 법적인 건데 한번 보세요. 법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50m 안에 내가 여기 서 있는 데에서 50m 안에 계단이 있어야 돼요. 직통 계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화 구조일 때는, 우리 콘크리트 구조잖아요, 이 건물이. 내화 구조일 때 30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30m 안에는 계단이 있다고 보면 돼요. 30m 안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불이 나더라도 물수건으로 입을 꼭 막고 달려가면은 한숨에 그냥 30m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m. 계단까지만 가면은 일단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30m 이내로 해라. 방하우자 이때는 50m까지도 허용해주고. 그리고 계단 높이죠, 높이. 우리 건축법에서 우리 법 시간 아니지만 건축법에서는 계단의 높이랑 너비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단의 높이랑 너비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데 갔더니 높더라.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높게 설계했지? 힘들어 죽겠네. 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큼은 법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법으로 높낮이를 정해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하로 해라. 높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센치, 16cm 이하로 하고 너비는 이상으로 해라. 반대, 이거 발판이니까 이상으로 하고 줄이고 하라.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이하로 하고. 보통 우리 계단 설계할 때 보통 17cm, 18cm 한단 말이에요. 높이를. 근데 어떤 데 가면 2cm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 얘기. 학생들 뭐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 계단 참면 중간에 쉬어가는 데 있죠. 이렇게 계단 참. 계단이 있으면은, 여기 계단 참. 올라가잖아요. 계단 참이에요. 이렇게 가기도 하죠. 이렇게 계단 참. 계단 참. 요것도 1.5 이상 하라는 얘기죠. 요것도 1.5. 1500 이상 하라. 그 폭을.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법으로 그 크기를 법으로 얘기해주고 있다. 자, 화장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가까운 데 설치해라.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계획상 50m 이하로 해라. 웬만하면은 35m 이내로 하고, 저학년은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나머지 사례들 여러분 좀 보세요.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편법도형으로 되어 있고,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죠. 보통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보통 설계할 때 기본 거의 프로토타입이에요. 들어가면 정문이 있고, 그다음에 후문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후문으로, 이제 정문으로도 차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보통 후문으로 들어와서 교무실로 바로 들어가고, 후문으로 들어오면은 체육관 같은 것들이 같이 쓸 수 있고, 일반 뭐 주로 식당 같은 거나 식당이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쓸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이 와서 주차하고 와서 쓰고 갈 수도 있고, 보통 교사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향으로 보통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통 지형을 이용한 거죠. 경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게 뭐야, 아무튼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계단식으로 조성해라,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게 최근에 지은 그런 학교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보통 이게 강당동 같은 경우도 브릿지를 연결하고, 강당만 있는 게 아니라 강당의 앞에다가는 뭐 식당이든지 뭐 지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특별교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기계실인 여기는 그렇게 넣어줘라.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있죠. 계단도 직통 계단에 두 개 하나씩 있잖아요. 거리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계산해서 계단 개수 같은 것들도, 직통 계단의 개수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다. 네, 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16분이네. 중간에 안 쉬고 오버했어. 일단 지문이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고 30분에 시작하자. 여기서 30분에 시작하자. 30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일반. 아이고.